안녕하세요. 세포호흡과 발효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준토 10기 이혜진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느끼는 용어랑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께 첨부해드린 단어장을 이용해서 용어랑 그리고 어떻게 영어로 쓰는지 그런 철자 같은 걸 좀 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수식도 없고 줄글로만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암기를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판을 보고 한글판으로 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원서를 읽으면서 이 키워드가 이렇게 영어로 쓰이는구나 이런 내용이 어떻게 영어로 쓰이는구나 그림은 어떻구나 이런 걸 좀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키워드들을 제가 드린 단어장 이외에 추가로 작성을 해서 따로 좀 더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번 7단원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있는 단원이에요. 해당 과정부터 산화적 인산화에 이르기까지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흐름을 먼저 보고 어디서 뭐가 어떻게 어떤 반응으로 일어나고 최종 산물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큰 흐름을 A4 용지에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해서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최종 산물은 뭐고 뭐 이 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한다 이런 거를 A4 용지에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시험 기간에 시험 보기 좀 전에 한 백지복기로 한 두세 번씩 적어보면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지 이렇게 해서 암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리는데 대학교에는 문제집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온라인 퀴즈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온라인 퀴즈가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점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3, 4번 이상 풀어서 어떻게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이런 개념이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중간고사 시험을 딱 받았을 때 뭐 단답형 주관식이나 빈칸 채우기 뭐 용어 쓰기라던가 아니면 뭐 OX True False 문제 이런 걸 풀 때도 굉장히 이거 이런 내용으로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리독스 리액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화합물이 전자를 상실하는 것을 산화, 다른 화합물이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전자, 그리고 수소, 그리고 산소가 잃거나 얻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전기음성도가 낮은 원자에서 높은 원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을 예시처럼 나트륨과 CL이 만나는 반응에서 나트륨은 전기음성도가 낮고 CL은 전기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나트륨에 있는 전자가 전기음성도가 높은 CL로 넘어가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고 원래 있던 각각의 원자들보다 훨씬 안정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를 화학 반응에 이용하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은 세포호흡 그리고 물질 대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제가 세포호흡 반응식을 한 줄로 써봤어요. 포도당이랑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응식. 여기서 포도당이 CO2로 산화가 되고 O2가 H2O로 환원이 되고 이 산화환원 반응, 일련의 산화환원 반응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열 그리고 ATP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전자는 그냥 뿅 하고 원자에서 튀어나와서 또 다른 원자로 뿅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랑 합쳐져서 수소 원자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도 그냥 이렇게 뻘뻘뻘 하고 세포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수소 원자가 전자 운반체인 NAD 플러스 또는 FAD와 합쳐져서
NADH, FADH2라는 형태로 세포 내에서 운반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스포릴레이션, 인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인산기를 추가하는 모든 반응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인산화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ADP에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드는 과정도 인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산화의 종류에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광인산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광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에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말 그대로 효소가 작용해서 기질이 가지고 있는 인산기를 떼어서 ADP로 전달해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말하고,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전달계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이릅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에서 생성된 거의 모든 ATP는 거의 다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둘 인산화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효소와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미리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효소에는 크게 세 가지, 디하이드로게네이즈, 디카복실레이즈, 그리고 ATP 신세이즈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 디하이드로게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탈수소 효소라고 해서 H 플러스 이동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따 뒤쪽 계속 한 단계별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각각의 반응에서 NADH나 FADH2가 생성되는 모든 반응에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해서 H 플러스를 떼서 얘네한테 붙여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카르복실레이즈는 탈탄산 효소라고 해서 카복실기에 있는 CO2를 떼다가 방출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뒤쪽 반응에서도 보면은 CO2가 방출되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때 탈탄산 효소가 관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ATP 합성 효소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형성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조금 그려봤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니만큼 어디서 일어나는지 좀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파란색 물처럼 표현된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미토콘드리얼 매트릭스,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좀 더 연한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안쪽 막은 inner mitochondrial membrane,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색 저 바깥막이 아니라 두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을 표현했는데, 저것을 intermembrane space, 막 사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밖에 있는 나머지 세포의 다른 부분을 사이토졸 또는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소 그리고 효소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포호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은 다음과 같이 한 장의 모식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딱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과정, 글라이콜리시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루코스, 6개의 탄소를 가진 포도당을 2개로 분해해서 3개의 탄소를 가진 2개의 피루베이트로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지고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은 진행이 되고 결론적으로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 두 분자의 NADH, 그리고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ATP는 산화적 인산화가 아닌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진행된다는 점인데, 이 말은 산소가 있든 없든 모든 생물에서 진행된다는 걸 뜻합니다. 해당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크게 에너지 인베스트먼트, 에너지 페이업 이렇게 에너지 투자 기여 회수기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굳이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ATP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인데 굳이 ATP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ATP를 사용함으로써 인산기를 포도당의 분자에 붙여주는 건데 기질을 인산화시킬 경우에는 인산기가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럼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증가해서 적은 힘으로도 쉽게 두 분자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ATP를 사용을 해서 인산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기에서 4ATP가 만들어지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ENADH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짜 반응식을 썼을 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두 분자의 ATP,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 그리고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해당 과정에서 조금 더 유의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피루베이트를 한국어로 하면 피루부산 또는 피부루산 둘 중에 뭔지 항상 헷갈리는데 피루베이트라는 영어 용어로 기억을 하면 좀 덜 헷갈리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인 피루베이트 옥시데이션, 피루부산 산화로 넘어가 볼게요. 피루부산 산화 같은 경우에는 inner mitochondrial membrane 그리고 매트릭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피루부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직접 바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을 이용을 하는데 이 트랜스포트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컴플렉스인데 전이 효소, 탈탄산 효소, 탈수소 효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복합체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작용을 해서 처음에 전이 효소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CO2가 방출이 되고 마지막으로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해서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피루베이트가 이렇게 해서 CO2를 방출하고 NADH를 만든 다음에 코엔자임 A를 붙여주는데 코엔자임 A가 붙어서 두 개의 탄소를 가진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도당 한 개당 ENADH 그리고 ECO2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CO2는 만들어진 CO2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숨 쉬는 세포호흡을 할 때 숨을 쉬죠? 이렇게 숨 쉬는 이산화탄소가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시트르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크게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 크랩스 회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이걸 사이클이라고 부르느냐? 물질이 들어와서 계속 같은 반응을 반복하면서 순환하기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부르겠죠? 이 반응은 미토콘드리아 기질, 매트릭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여기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들어오는데 시트릭 애시드로 반응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붙어있던 코엔자임 A는 떨어져서 피루베이트 산화에서 다시 재활용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르산 회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산물이 시트릭 애시드, 6개의 탄소를 가진 시트르산인데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르산이라서 시트르산 회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트르산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 그리고 석신산, 말산, 옥살로아세트산 이렇게 크게 5가지만 표현되어 있는데 물론 캠벨에 있는 그림이 훨씬 자세하고 훨씬 더 외워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저 같은 경우는 저 모든 그림에 있는 효소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딱 요 정도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시트르산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은 시트르산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갈 때 CO2가 방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6개에서 탄소가 하나 빠졌으니까 알파케토글루타르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 5개를 가지고 있고 다시 석신산으로 넘어갈 때 CO2 한 분자가 또 빠져나왔기 때문에 4C, 4개의 탄소를 가진 물질로 변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딱히 CO2가 방출되는
반응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4개의 탄소를 가진 물질로 이어지다가 옥살로아세트산이 마지막에 아세틸코에일을 만나서 다시 6개의 탄소를 가진 시트릭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CO2는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동일하게 호흡을 통해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NADH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트릭 애시드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갈 때 NADH가 만들어지고, 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시네이트로 갈 때 하나 만들어지고, 말산에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갈 때 다시 하나가 만들어져서 총 피루베이트 한 분자당 3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동일하게 전자운반체 역할을 하는 FADH2를 살펴볼 건데, FADH2 같은 경우에는 석시네이트에서 말레이트로 갈 때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ATP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시네이트로 갈 때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ATP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원래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신산으로 갈 때 실제로는 GTP가 만들어져요. GDP에서 GTP로 가는 과정은 또 ATP를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게 그냥 인산기를 하나 붙여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다시 GTP를 GDP로 되돌리면서 방출된 인산기를 ADP와 합쳐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피루베이트 한 분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포도당 한 분자당 몇 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피루베이트 한 분자당 이렇게 해서 3개의 NADH, 한 분자의 FADH2, 한 분자의 ATP가 만들어져서 곱하기 2씩 하면 포도당 한 분자당은 6NADH, 2FADH2, 2ATP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산화적 인산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말 그대로 NADH, 앞서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와 FADH2를 산화시켜서 인산화시키는 건데,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리독스 리액션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화를 시켜서 ATP를 합성하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가 중요합니다. 산화적 인산화의 모식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단백질들이 위치해 있는 인지질 이중층의 막이 이너 미토콘드리얼 멤브레인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림을 보면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전자 전달계, 그리고 두 번째는 케미오스모시스, 화학 삼투, 이렇게 2가지의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 전달계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펌핑하는 역할을 하고, 화학 삼투 같은 경우에는 ATP를 합성합니다. 그러면 전자 전달계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전달계는 말 그대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장소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단백질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복합체들을 자유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나열한 건데, 우리는 이 단백질 복합체들이 그냥 단백질이구나 하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자유에너지와 전자친화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전자친화도가 각 분자별로 넘어갈수록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NADH부터 O2까지 넘어갈 때 계속해서 전자는 순차적으로 아래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 단백질들 안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일련의 산화환원 반응을 거치면서 각각의 단백질 복합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출이 돼서 마지막에는 저에너지 전자가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저에너지 전자를 최종 전자 수용체인 전자 친화도가 가장 높은 산소가 받고, 이렇게 받은 산소를 이용해서 H2O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뒤쪽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고에너지 전자가 저에너지 전자가 되면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소이온을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펌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관여하고 농도 기울기를 거슬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능동수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경계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소이온이 확산되려고 하는 이 힘을 프로톤 모티브 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익명 톡방에서 봤던 질문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ATP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H+를 능동수송시켜서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몸의 모든 반응에서 ATP에만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TP가 에너지 화폐 단위인 건 맞지만 실제로 앞서 시트르산 회로에서 본 것처럼 GTP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지금 상황처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톤 모티브 포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케미오스모시스인데요. 프로톤 모티브 포스에 의해서 H+가 매트릭스로 확산이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촉진 확산, 화학 삼투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확산이 됐을 때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하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자전달계에서는 수소이온을 펌핑을 했고, 이렇게 펌핑된 수소가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하면서 확산에 의해서 통과하면서 ATP가 합성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NADH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했어, 이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NADH는 총 10개의 수소이온을 수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4개의 수소이온은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해서 1ATP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식을 써서 계산을 해보면 1NADH는 2.5 ATP를 생성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FADH2의 효율을 계산을 해보면 FADH2 같은 경우에는 NADH에 비해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6개의 수소이온을 수송합니다. 동일하게 4개의 수소이온이 1ATP를 생성하므로 FADH2당 1.5 ATP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일한 전자 운반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효율 차이가 나느냐를 설명해 보자면, NADH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 단백질 복합체부터 유비퀴논 이렇게 거쳐서 가지만, FADH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백질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백질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송하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파트는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의 포도당이 반응을 해서 얼마나 많은 ATP를 생성해내는지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해당 과정, 피르부산 산화, 그리고 TCA 사이클을 거치면서 4분자의 ATP, 그리고 총 10분자의 NADH, 2분자의 FADH2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앞선 계산 방식처럼 NADH에 의해서 25 ATP가 만들어지고 FADH2는 3 ATP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총 32 ATP가 생성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까지 찾아보았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식도를 다시 살펴보자면, 근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글루코스당 30 또는 32 ATP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본 PPT에서는 32 ATP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왜 이런 또는이 들어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질의 NADH는 실제로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요.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셔틀을 이용하는데, 일반 세포 같은 경우에는 NADH를
동일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32ATP를 생성해요. 하지만 뇌나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FADH2에게 전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NADH랑 FADH2는 효율 차이가 약간 있었죠. 그 차이로 인해서 두 분자가 빠져서 30ATP만 생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보다는 앞에 있는 NADH랑 FADH2의 각각이 몇 ATP를 만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총 한 분자의 글루코스당 몇 개의 ATP가 생성되는지 이거 계산하는 법을 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적 인산화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앞에서 지금까지 보내줬던 NADH, FADH2를 이용해서 26 또는 28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크게 전자전달계와 화학삼투 두 단계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화적 인산화의 가장 큰 특징은 산소를 직접적으로 이용한다는 부분인데, 산소는 여기서 최종전자 수용체로 일을 해요. 그래서 얘가 최종전자 수용체로 있으면서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전자를 마지막에 수용을 하면 앞에서 있는 모든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겹치다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이 NADH가 N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거쳐서 NAD+와 FAD를 재생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재생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해당 과정부터 시트르산 회로까지 모든 반응에서 NAD+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전자전달계가 전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멈추게 되고, 이 말은 NAD+를 재생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NAD+를 이용하는 TCA 회로나 해당 과정, 피르부산 산화 이런 각각의 과정이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소가 없는데 ATP, 에너지를 만들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발효인 fermentation입니다. fermentation 같은 경우에는 anaerobic respiration, 산소가 없는 무기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호흡의 특징은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산소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발효의 가장 큰 의의는 NAD+를 재생해서 ATP를 만들자가 되는 거고, 이때 만들어진 모든 ATP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ATP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actic acid fermentation, 젖산 발효가 있는데, 젖산 발효는 크게 글라이콜리시스와 락테이트 생성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두 분자의 ATP를 만들고 두 개의 NADH를 만들고 두 개의 피루베이트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피루베이트가 젖산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NADH에 들어있던 전자를 수용해서 락테이트로 바뀌면서 NAD+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젖산 발효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전자 수용체로 피루베이트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젖산 발효는 물론 치즈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때 근육에 계속 젖산이 계속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젖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봤어요. 우리는 세포호흡에서 총 32ATP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포도당에서 2ATP만 뽑아냈으면 젖산에는 30ATP를 뽑아낼 수 있는 아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젖산을 다시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을 시키고, 간에는 산소 공급이 근육보다 원활하기 때문에 간에서 다시 젖산을 피루베이트로 바꿔서 또 다시 세포호흡에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알코올 발효, 알코올 퍼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퍼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 세균의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인데, 얘도 똑같이 단계별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동일하게 해당 과정을 진행해서 ATP를 만들고, 두 번째 반응이 되게 특이한데 에탄올을 생성합니다.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넘어가면서 한 분자의 CO2를 만들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NADH의 전자를 수용하면서 에탄올로 바뀌게 되고, 이 과정에서 NAD+가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fermentation은 지금 계속 봤듯이 NAD 플러스를 재생하기 위한 반응을 진행합니다. 알코올 발효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종 전자 수용체고 가장 큰 특징이 CO2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얘가 젖산 발효와의 큰 차이인데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루베이트보다 탄소가 하나 없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결국 에탄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지금까지 세포호흡 그리고 fermentation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룰러 레스피레이션과 fermentation은 ATP를 만들고 해당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NAD 플러스를 전자 운반체로 사용하고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도 그만큼 많은데 먼저 셀룰러 레스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발효인 ferm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anaerobic respi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당 한 분자당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30 또는 32 ATP를 생성하는 반면 발효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만 진행되기 때문에 2 ATP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산화적 인산화 그리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모두 쓰는 반면에 fermentation은 해당 과정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질 수준 인산화만 진행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세포호흡은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산소를 사용하는 반면 fermentation은 산소 이외에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젖산 발효 같은 경우에는 피르부산,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세포호흡과 발효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포도당만 섭취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에서 아미노 그룹을 아미노기를 제거하고 남은 분자들을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에 넣어서 사용하게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뉠 수 있는데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중간 산물인 G3P로 변형돼서 해당 과정부터 반응을 진행하는 반면에 지방산은 베타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타산화가 뭐냐면 지방산은 굉장히 긴 탄소 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탄소 사슬을 두 분자의 탄소씩 계속 다 쪼갠 다음에 이 탄소에 각각 코엔자임 A를 하나씩 붙여서 아세틸코에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NADH랑 FADH2가 생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이는 시트르산 회로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던 모든 과정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따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 예정인데 질문이 있다면 PPT 번호나 어떤 페이지에 있는 질문이 있다면 아래에 적혀있는 PPT 번호 또는 몇 분 몇 초에 이런 걸 표시를 해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연락처를 적어놨는데 아래에 연락처로 질문해 주셔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학교에도 못 와서 걱정이 많을 텐데 걱정 많이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이 강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 공부할 때도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시험 잘 보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